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 고려아연이 미국의 재련소를 건설하고 미 국방부와 현지 방산기업은 고려아연의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민간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한미 자원동맹인 셈인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AI와 원자력 등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기술 연구 분야 90%에서 세계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중국이 핵심 기술의 90%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이것이 이번 세계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미국이 94%로 압도했는데 전략기술 연구 리더가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작년 말 현재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부자가 47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92%에 달했습니다. KB금융지주연구소가 발표한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소폭 줄고 금과 디지털 자산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는 55%가 주식을 꼽았습니다. 1,480원대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이 물가 상승 압박 등 실물 경제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는 불안한 실물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불안한 환율과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겨울철 별미로 통하는 방어의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60% 올랐습니다. 최근 방어를 많이 찾는 젊은 층은 제철이 좀 지나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에 주부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는 요즘 1,5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마저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물가대책회의를 수시로 하는데 뾰족한 해법이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물가 안 오른 적 없고 밥상 물가 부담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물가 때문에 주부들이 편안한 적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직후였죠.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 대책을 최우선 민생 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자, 올 한 해 물가가 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양 교수님 어땠습니까? 올해? 예, 1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그러면 헤드라인은 2.4%, 근원은 2.0% 올랐습니다. 네. 이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뭐 숫자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렇지 뭐 헤드라인이 2.4%면 우리 목적인 2.0%보다는 좀 약간 넘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갔느냐? 생활 물가 지수는 2.9% 올라갔고 그리고 그 신선 식품 지수는 4.1% 올라갔습니다. 농축수산물이 5.6% 올라갔어요. 네. 지금 주부님들을 말씀하셨지만은 네. 우리가 슈퍼에 매일 뭐 쇼핑을 하는 거는 이런 식품류하고 휘발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석유류는 5.9%, 경유는 그중에서 경유는 10.4%, 휘발유는 5.3%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면은 처음 자주 쇼핑 가는 그런 품목들이 먼저 가격이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뭐 그렇게 높지 않게 보여도 일단 타격을 받는 것은 매주 보는 품목들이 올라가는 그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쇼크가 좀 심했던 것 같고 네. 또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빵이 6.5% 올랐고 빵이 작년에 좀 많이 비교해서요. 올랐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쌀 18.6%. 요거는 그 어떤 환율의 영향보다는 뭐 국내 정책 실패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쌀, 남아도는 쌀도 예.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귤하고 사과는 또 21% 올라갔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도 일단 눈에 보고 매주 느끼는
그런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생활 물가, 체감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전혀 다르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까 11월에 2.4%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5% 아니라 10%도 오른 느낌이 드는데요. 최철 교수님도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 뭐 장보기가 불안하다, 뭐 10만 원 갖고 가봐야 살 게 없다. 뭐 이만저만 아니죠, 그 불만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그 소비자들의 어떤 생활 품목들을 이제 전체 이제 그 물가 지수로 해서 통계청이 발표를 이제 매달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준 연도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던 그런 시기였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 5년 간 물가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뭐 2% 조금 넘는 수준으로 뭐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간에 지속되어 온 물가가 지금 굉장히 정점의 물가 수준이 이르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당히 그 어떤 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양 교수님 지적대로 소비자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필수 품목들, 네. 뭐 식료품들을 비롯해서 또 에너지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물가가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는 사실 더 이제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뭐 무슨 문제겠느냐 이게 싶지만 사실은 소비자들은 이런 생활에 필요한 그런 이제 물품들을 소비하면서 어떤 생활의 만족 예. 또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물가는 이렇게 오르고 소득이 뭐 정체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이 전반적으로 좀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특히 또 소득이 그 좀 더 낮은 그런 계층에 속해 있다면 이 가계의 어떤 극심한 그런 경제 공경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득이 그보다 좀 더 빨리 오른다면 물가 부담을 덜 느낄 텐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의 충격을 더 크게 느끼고 또 그 영향이 특히 저소득층에 더 충격을 더 준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더 물가 상승에 부담을 많이 지는데 요즘 물가 상승의 주범 중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 될락말락 그래요. 어느 정도 지금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환율 상승이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지금 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게 에너지하고 그리고 식료품인데 예. 거기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기준으로 국제 석유 가격을 보면은 높은 상태가 아니에요. WTI 기준으로 하면은 한 배럴당 57달러밖에 안 되고 많이 떨어졌네요. 하반기에 비해서도 뭐 약간 떨어졌습니다. 상반기 아주 높은 상태에서 비교하면은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난 한 2, 3개월 동안 계속 휘발유 가격이 올랐죠. 예. 요거는 거의 다 환율의 효과라고 봐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도 그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국제 가격이 지금 높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 보면은 한 500, 600달러 톤당 그리고 대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초에 비교했을 땐 달러 가격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00달러, 1,100달러 톤당.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계속 여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이것도 역시 환율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시차가 있거든요. 예. 제일 처음 올라가는 것은 석유류입니다. 우리가 석유류. 계속 수입하니까요. 예. 그다음에 신선식품도 수입하는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고요. 예. 그 다음에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뭐 재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전 계약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예. 시차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공산품이 아마 제일 늦게 올라갈 겁니다. 네. 거기에 중간재 같은 부품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은 예.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뭐 재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전 계약한 것이 있고 예. 그래가지고선 좀 시차가 있게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그 고환율이 계속 된다면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고환율의 영향, 아까 국제 원유 가격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원달러 환율 때문에 휘발유 값이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아마 리터당 평균적으로 1,700원 중반대 수준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 앞으로 그러면 이 고환율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물가 상승에 미쳐서 내년 초쯤에는 우리 시장이 좀
전체 물가 쇼크를 줄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라면? 네, 지금 뭐 가장 뭐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환율의 이제 변동이고요.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2020년도 팬데믹 시기부터 해가지고 물가도 계속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율 역시도 그 당시에는 한 뭐 1,200원대를 좀 이렇게 등락하면서 예. 환율이 형성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1,500원을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올라 있는 거거든요. 추세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5년 동안 계속 좀 오름세를 네. 물론 그동안에 부침은 있었지만 오름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실 뭐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요. 네. 물론 뭐 환율이 올라가면 뭐 수출에는 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수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뭐 에너지원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뭐 그 원자재라든지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에너지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예. 예를 들어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환율에 따라서 이 수입 물가 부담이 좀 될 것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식품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밀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설탕 원료인 원당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고 예. 뭐 커피, 카카오 이런 등등 많은 것들을 지금 소비 재화들을 수입을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식품에 대한 물가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예. 앞으로 환율에 따라서 이런 어떤 수입 물가 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양 교수님 혹시 환율이 조금 지금 1,480원대를 지금 육박하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 없을까요? 이제 물가 측면에서 워낙 걱정이 많다 보니까 주부들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1,300으로 떨어지거나 1,200까지로 떨어질 거라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장기적은 예. 한 5년입니다. 그거 말고요. 한 예, 당장 그러니까 1년 앞에는 정도. 지난 다음 한 2, 3개월만 본다면은 그러면 제가 원래는 1,500까지 뭐 잠깐 동안은 1,500 넘을 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1,500이 좀 확실히 넘을 것 같고 수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 예. 그 돈이 우리나라에 좀 돌아와야지만 예. 그 환율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데 지금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돈을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달러의 공급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달러의 수요는 상당히 좀 많아진 상태죠. 네. 그런데 그게 해소되려면은 그 미국의 그 주식시장 랠리, AI 랠리가 좀 끝내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일 것 같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그게 떨어져야지만 그래도 좀 그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달러가 돌아올 기미를 보일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뭐 계속 그게 뭐 AI 그 가치에 대해서 좀 고려한다고 논란이 이렇게 얘기는 있죠.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떨어질 것 같다가 다시 부활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뭐 1, 2주 동안은 오히려 그 AI 쪽이 그 랠리 되지가 않을까 좀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 한 1, 2주일 정도는 오히려 좀 악화될 가능성이 네. 크지 않나 좀 염려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물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내년 초로 이어지면 그 영향이 피부에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정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 관계장관 회의도 구윤철 부총리가 하고 뭔가 대책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획재정부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밝혔더라고요. 각 부처의 차관들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물가를 확실하게 책임져라 이렇게 한다는데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대책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그 과거 정부에서도 이렇게 뭐 그 책임 담당을 이렇게 공무원을 둬서 그렇게 좀 책임성을 강화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그 기재부 소관 법률이 있고 사실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이 각 산업 분야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그런 물가에 관한 거는 또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같이 이제 또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농축수산물은 또 그 농식품부가 또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그런 그 물가 상승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더 물가가 더 올라서 그 어떤 국민 생활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총력을 다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담당 어떤 공무원을 둘 만큼 이런 모습들은 사실 그 산업과 시장 전반에 걸쳐서 정부에서 이런 물가 안정에 관한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시그널링, 그러니까 신호를 발송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더 그 관련 업계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관계 부처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그 물가 안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대책들이 정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기업들도 조금 이렇게 정부가 나섰다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할 텐데 과연 이런 것들 물가 안정 책임관, 역대 정부에서도 아까 이제 비슷한 담당관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꼭 효과를 내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 같기도 그렇게 해요. 효과를 내지 않는 것도 같고 오히려 효과가 있으면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있으면요? 왜냐하면은 진짜 그냥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좀 낮게 가격을 유지하려면은 시장 경쟁이 강해야 되거든요. 경쟁이 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비용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첫째로 이렇게 만약 기업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선 이 가격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전에 좀 그 독과점 이익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그렇게 경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은 뭐 이번에 잠깐 동안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필요 없이 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염려되는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염려되는 면은 이렇게 억지로 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선 가격을 낮게 한다면은 뭐 기업의 이윤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적자가 유지되든지 한다면은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고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쓴다면은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물가를 겪어 나가는데 도움될지 모르겠다 하지만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투자가 더 늦어진다면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 책임관 같은 담당관 제도가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걱정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행정부만이 아니더라고요. 물가 하니까 지금 검찰까지 나섰습니다. 지금은 밀가루던데 밀가루 이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품목이죠. 담합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검찰이 이게 물가 잡기 나선 게 뭐 꼭 처음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정부가 물가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어땠길래 이 밀가루 부분에서 어떤 의혹이 있길래 이게 검찰이 나선 거예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제 그 식료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뭐 빵 가격도 말씀하셨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이제 밀 가격에 있어서 이제 밀을 수입해서 이제 그 제분업체들이 그것을 밀가루로 재분을 하는 이제 공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 10월에 국내 제분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0월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주요 업체 5곳을 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고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어떤 그 가격을 서로 담합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출하량을 조절하는 그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물가 정책에 관해서는 이 시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가격 통제보다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공급이 더 활성화되어야만 어떤 시장의 원리로서 네. 가격이 내려가고 또 산출량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제 주체들에게 그런 어떤 좋은 인센티브를 줘서 예. 결국 시장 주체들이 결정하는 그 결과가 시장의 결과가 정부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일부 독과점이 발휘되는 그런 시장 상황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도 보면 그 시장 실패 상황이거든요. 시장의 실패. 예, 독과점이 네. 발휘돼서 어떤 이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을 담합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건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거에 대한 어떤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편 여기에 앞서서 네. 그 제당 업체들도 이제 한번 조사가 됐었는데요. 제당 예, 예. 업체들이요? 아까 이제 네. 그 원당을 해서 예, 이제 예. 설탕을 이제 그 만드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지난 4년 동안 네. 그 상당한 규모의 그런 가격 담합이 있다라는 그런 정황으로 인해서 네. 여기는 지금 검찰에서 네. 이 그 업체 관계자들을 이 기소하는 것까지 지금 됐거든요. 기소까지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 정부가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제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사를 해서 엄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읽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것은 어떤 보면 시장에 지금 어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 케이스. 제당은 이미 대표자를 기소까지 했고 지금 밀가루에 대해서 담합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게 밀가루의 경우에는 이제 공정위가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검찰 차원에서는 명확하게 담합 행위를 아직 밝혀낸 건 아니죠. 기업들도 뭐 할 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우리나라 경쟁도가 좀 다른 나라 선진국들보다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합을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단합의 증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합의 증거. 예, 그 외국 같은 경우에 뭐 꼭 그 밀가루 산업은 아니지만 다른 산업들의 담합을 본다면은 예. 첫째 증거로 제시하는 거는 가격이 다 같이 움직였다. 가격이. 그런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 보고 시장이 어느 정도 경쟁 상태라면은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가격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누가 단합한다고 해가지고선 움직이는 거냐, 네. 아니면은 시장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냐,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담합의 증거. 예,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 산업의 주도 기업이 있어요. 그 주도 기업이 가격을 올렸더니 다른 기업들이 그 쫓아가는 그런 네. 기업들이 가격을 같이 올렸다. 우리도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죠. 그러면 그걸 단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네. 요게 그 무언의 합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시장 환경에 따라가는 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요게 그 진짜 단합이냐 아니냐 그런 예. 것을 뭐 법정에 가서는 좀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다툴 소지가 많이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계속 좀 압박을 가하면은 그러면 이런 어떤 노골적인 단합 행동은 좀 줄지 않을까 네. 그런 희망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일단 공정위가 이제 조사를 했고 이걸 검찰에 넘겼으니까 검찰의 수사로 실제로 담합을 증거를 찾아서 밝히면 뭔가 이 결론이 나올 텐데 아직은 조금 밀가루의 경우에는 뭔가 좀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찰도 다 수사를 하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물가를 못 올리게 하는 행정부와 사법부 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인들 물가를 올려야 될 상황, 가격을 올려야 될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때는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게 가격은 놔두고 양을 줄이는 그런 걸 많이 좀 하고 있죠, 기업들 그렇습니까? 네, 이제 흔히 뭐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네. 이제 가격 인상은 사실 이제 기업으로서도 부담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독점 그 가격 설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주어진 뭐 수요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수요라고 하는 것은 수요 법칙에 따라서 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가격이 올리는 것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일 때, 그래서 가격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거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이제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네. 다른 어떤 그 요인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수량을 좀 조절하는 식으로 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위 가격 표시제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단위 가격 그렇죠. 표시제요. 예서 뭐 100g당 뭐 얼마 이렇게 단위 가격 보통 그 소비자들이 그 마트에 가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 단위 가격당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상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꼼수로 보이고 예. 소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구매 의사 결정에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소비자들도 이제 눈을 반짝 뜨고 가격만 봐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될 텐데 기업들도 나름대로 기업 나름의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저항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양을 줄이는 걸 할 텐데 이것도 좀 쉽지는 않겠어요. 소비자들이 찾아내는 것도. 그런데 뭐 제가 수업에서 좀 학생한테 얘기했는데 양을 지금 얘기했던 대로 단위 표시가 정확히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슈링크플레이션이 없으면은 더 걱정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없으면 더 걱정한다. 예, 왜냐하면은 비용이 올라갔다. 예. 그런데 가격을 제한시켰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이 이윤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예. 고용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고 장기적으로 했어요. 그런 예. 데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가지고선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극복하느냐. 뭐 사람들이 정확히 내가 이게 좀 단위로는 좀 비싸게 사고 있구나. 이걸 확실히 인식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으면은 굳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꼼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양을 좀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거를 뭐 정확히 정확하게 볼수 단위당 있다면은, 가격을 예, 정확하게 밝힌다면 볼 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사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싸게 살 수가 없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좀 융통성을 만들어 주는 게 네. 그게 꼭 그 기업 입장에서 또 그 장기적인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슈링크플레이션도 막아놓고 가격 인상도 막아놓고 그러면은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경쟁이라면은 그것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저성장이나 뭐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 어떤 가격 통제에 대한 결과에서 나오지 않는지 좀 의심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는 누르려고 하는데 그 누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나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죠. 바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가격이 하도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필품 같은 거나 네. 뭐 어떤 그 소비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품들은 비공식적이라도 가격을 좀 정부가 다루고 있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생필품 특히. 네. 그래가지고선 뭐 거기에 대한 그 문제들이 지금 쌓여가지고선 어떤 면에서는 좀 요게 폭발되거나 표출되지 않는지 좀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구체적인 정부의 이제 가격 안정 대책, 검찰의 수사를 얘기해봤고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입장에서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 개별 품목도 품목이지만 내년에 우리 재정이라든지 통화정책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과연 내년에 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황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최철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환율하고 뭐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유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도 전망도 크게 이제 뭐 가격이 어떤 안정될 것으로 많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환율이 좀 그래도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어차피 그 이제 뭐 생산적 금융해서 또 정부의 투자 또 민간에서의 투자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는 당연히 올해보다는 뭐 경제 성장률 면에서는 상당히 좀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 네. 물가에 있어서는 이제 환율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환율이 뭐 크게 뭐 급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올해처럼 한 2% 내외에서 그런 뭐 전년 동기 대비 그런 상승폭을 계속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네. 이제 이상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농산물 가격이 그 어떤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매번 이게 지금 가격이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거는 물론 우리 정부도 대처를 해 나가고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좀 하나의 그런 큰 우려스러운 변수로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확장 재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우리나라의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이 항상 비용 효율성이 같이 발휘된다고 하면 네. 물가 상승은 좀 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또 이제 확장 재정하기 때문에 또 국채를 또 많이 발행을 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당연히 뭐 자본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뭐 내년도 금리에 대해서는 아직 관망을 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예. 이러면 또 이제 금리를 또 이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채권 국채 발행에 따른 어떤 채권 금리 인상과 또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정책 완화 기조와는 또 좀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있어서 그러네요.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과 좀 복잡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준석 교수님께는 이 정부가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체감 물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혹시 대책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걸 좀 정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십니까? 뭐 그냥 뾰족한 아이디어는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환율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1,300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예. 내려가게 된다면은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때 국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지금까지 낮은 상태에서 환율이 내리면은 그러면 아마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은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거지만은 네. 휘발유나 뭐 신선식품 같은 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히려 높지 않다는 걱정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예. 지금 당장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주로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타겟팅한 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식품류에 대해서요. 네. 그렇게 해서 그쪽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역시 저소득층 가족들의 예. 비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또 너무 장기적으로 이런 지원을 준다면 환율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어떤 장기적인 지원을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환율이 높을 그 시기 정도만 단기적으로 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유령처럼 등장하는 AI 거품론에 흔들리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2,700선에서 4,200까지 올라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는데요. 보름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지 조재환 채슬리 투자자문팀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주식시장 한참 올라오다가 다시 4,100선 아랫선으로 떨어졌는데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았나요? 오늘은 조금 좀 시장이 좀 약합니다. 오늘 변수는 뭔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야간 선물도 큰 폭으로 하락해서 빠졌었는데요. 예. 이유는 아무래도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왔지만 예.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서 5.1%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해서 시작을 했지만 네. 대부분의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도 좀 변환이 되면서 예.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초 시작을 조금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승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코스피 한때 4,200까지 올라간 게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국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체급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체급이. 예. 네, 우리 시장의 체급이 올랐다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 게요. 네.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 저 고점이었던 2,600을 한번 돌파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다시 고점이었던 3,300을 돌파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영향도 있겠지만 뭐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많이 오르면서 이러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요. 예. 외국의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도 AI 대형주들의 중심이었다가 지금 그 수급이 다른 중소형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배당 소득 관련해서 뭐 25% 물론 30%가 최고 세율이긴 하지만 예. 배당 소득으로 1년에 50억 받는 사람이 0.001%라고 하니까요. 네. 실제로 일반 국민들에게 체감은 아마 배당 소득 25%가 될 겁니다. 대부분에 적용되는 분들은 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부분도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관련해서 원래는 비상장 주식으로만 납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상장 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상장 주식으로요? 그게 예. 어떤 배수가 되는 건가요? 결국은 예. 지난번에 뭐 삼성가에서 이래서 상속세를 긴 기간 동안 납부를 하게 될 때 이 예.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장 주식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바뀌면서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질칼 같은 경우가 예. 장외까지 포함해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가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고평가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반도체, 결국 아까 말씀하신 AI 거품 논란하고 묶여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네. 우리 시장이 지금 4,100, 4,200을 왔다 갔다 하지만 외사들은 지금 코스피의 상단을 5,000을 보고 있거든요. 5천이요? 네, 근데 결국 5,000이라는 이유는 예. 과거에 일본 아베노믹스 때 시장 건전화를 하고 나서 예. 일본의 PBR, 니케이 225의 PBR이 올랐던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PBR을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시장이 지금 고평가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 증시의 체급이 올라갔다. 예전에는 뭐 라이트급, 경량급이었다면 한 미들급 정도로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 11월에는 굉장히 주식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환율이 좀 굉장히 외국인들 투자를 어렵게 만들까요? 수급 동향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들어서는 지금 오히려 3조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달 들어서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 차트로 변형을 해서 코스피를 보게 되면 지금 한국인들이 보는 일반 원화 기준 차트는 상단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원달러 차트로 바꿔서 보게 되면 21년 고점 수준에서 아직 코스피는 머물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1년 고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의 수급은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또 하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 증권사의 계좌로 한국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이 25년이니까 네. 24년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증권사의 계좌가 있었어야 하는데 예. 그 한국 증권사의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예. 법무부에서 승인을 내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한국 증권사의 계좌를 발급하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었거든요.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법무부의 승인받는 절차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할 수 있게끔 조금 간편하게 한 다음에 했었는데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되냐? 예. 아예 그런 절차 필요 없이 기존의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해외 증권사 계좌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예. 우리나라가 뭐 내년에 세계 국채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 7월 15일에 발족됐었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TF 네. 이게 지금 올해 로드맵을 다 만들어내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저희가 편입을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다.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는 내년부터는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네. 국내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이제 투자 절차가 조금 간편해진다. 그런 면에서 투자가 조금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자,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제 2026년 얼마 남지 않아 곧 2026년이 되는데 굉장히 강세장이 지속될 거다. 아까 외국인 뭐 코스피 5천도 본다 그러는데 근데 경제 상황만 보면 어떤 전문가는 또 뭐 코스피가 3,000선으로 밀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여의도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 밴드를 보면 예. 거의 1000포인트 위아래로 밴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워낙에 급격하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네. 하단을 뭐 3,500, 3,600 선으로 잡을 수뿐이 없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겠다. 상반기까지는 네, 괜찮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고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 그런가요? 보통 내년이 미국 대통령 2년 차입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아.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항상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 선거 때는요. 네. 오, 그래서 네. 뭐 요새는 인터넷이 하도 발달을 해서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3분기가 미 연방 정부의 회계 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당 측에서도 예. 강하게 예산안 협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중간 선거 때는 지수가 좋지를 않은데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로의 수급이 예. 반도체에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섹터들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반도체 투자가 조금 줄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예. 약간. 요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인버스가 뭐냐 그러면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바이오. 네. 네.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또 바이오 섹터여서 예. 최근에 시장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은 오르는 상황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지금 이런 반도체 조정이나 이런 시기에 코스닥이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좋을 것 같다. 내년 4월까지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좀 26년 전체 전망이니까 예, 예. 뭐 하반기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하반기에 조정을 하다가 11월 정도서부터는 다시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11월 왜 네.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26년 11월부터는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1962년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 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80년에 시작했으니까 1981년 2년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 시기를 보면 네. 항상 중간 선거가 있던 11월부터 향후 6개월 동안의 평균 지수 상승률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15% 올라갑니다. 그래요. 중간 네. 선거가 있던 해에 11월부터 6개월 동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내년 11월, 그러니까 연말부터 해서 그 다음에 4월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지수가 15% 평균적으로 오르더라. 예. 그래서 내년 시즌을 정리를 하자면 네.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네. 하반기 들어서 좀 조정이 있다가 내년 연말에 다시 랠리가 시작이 될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에 AI 반도체주에 몰렸던 수급이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서 코스닥 우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뉴욕 네. 증시까지 좀 포함한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이오 반도체주들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온 그 주도주에서 조금 멀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좀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디램의 재고가 평균적으로는 한 9.5주, 그러니까 7월 정도 때 디램 재고가 9.5주였거든요. 네. 재고가 남아있는 양이. 근데 지금
3주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재고가요? 네, 그만큼 지금 쇼티지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뭐 27년까지 납품해야 될 모든 물량들은 지금 다 가득 차 있다, 주문이 가득 차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는 이번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에서 봤듯이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 약간 조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다시 고점을 찍고 뭐 계속 하락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AI 관련 반도체 기업에서도 뭔가 우리가 조금 차별화를 찾아낼 수 있을까? 옥석가리를 좀 해본다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예전에 예. 금광을 캐러 갈 때 사람들이 금광으로 다 갔을 때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청바지를 파는 청바지. 사람이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요. 네. 네. 지금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예.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네. 인프라 예. 그쪽하고 예. 그 지금 전력하고 관련된 내용도 2028년 정도가 되면 피크 시간에는 쇼티지가 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2028년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제조하고 관련된 주가들은 이미 많이 밸류에이션을 목에 찼고 여기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프라들을 제조하거나 납품하는 회사들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데이터 냉각일 수도 있고 전력 기기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내년에는 미국 시장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5월에 교체가 되죠. 아까 말씀한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간 선거가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시점과 종목 이런 걸 감안하면 좀 어떻게 그러면 투자 정확하게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제가 2달 정도 전에 나왔을 때 네. 내년 시즌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제일 많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213%가 오른 이 반도체, 2차 전지 쪽이었거든요. 2차 전지가 내년에 가장 영업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예. 2차 전지 쪽이 330%입니다. 내년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랐고요. 예.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도 괜찮고 네. 화학 쪽도 내년에 120%대, 후년에는 지금 80%대 네. 계속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화학은 조금 색다르네요. 그동안 예. 화학이 상당히 지금 산업 업황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도 이야기하자면 반도체도 내년에 한 90%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를 예상이거든요. 예, 반도체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나 화학 업종, 네. 반도체 쪽 이 섹터로는 이렇게 한 3가지 섹터를 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이 좀 좋아지는 이유 왜 좋아질까요? 아무래도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보시다 경기, 보면 예. 네, 3년 정도마다 반도체도 계속해서 정고점을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코스닥이 이제 조금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정부도 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지금 강구한다고 합니다. 그런 방안이 좀 나온다면 아까 이 코스피가 그동안 달아오른 정책 친화적인 요인으로 올랐습니다만 그것도 좀 큰 원동력이 될까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 지금 비슷한 예가 예. 2017년 12월 말에 있었거든요. 2017년 12월 말이요? 네, 2017년 12월 말에 무슨 예가 있었냐면 그때도 또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 1기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코스피가 1월부터 9월까지 18% 오르는 동안 코스닥이 3%뿐이 못 올랐었거든요. 네, 네. 근데 4분기에는 반대로 코스닥이 네. 코스피 3% 오르는 동안 코스닥이 22%나 오릅니다. 네. 그러고 연말에 뭐가 나왔냐면 예. 2018년에는 코스닥 활성화를 하겠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해 1월에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한참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오히려 코스닥이 크게 오릅니다. 네. 그런데 예.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 그 당시는 코스닥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는 계속 밀어주고 있으나 네. 코스닥에서 자체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지 못하면서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앞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예. 그리고 금리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인데 네.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를 드는데. 네. 네. 그리고 바이오 관련돼서도 최근에 빅파마하고의 계약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결국 코스닥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정책과 기업의 실적에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런 코스닥 상승세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조재환 채슬리 투자자문 팀장이었습니다. 팀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국제 원유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인데요. 덕분에 지난주 국내 휘발유 값은 모처럼 소폭 낮아졌죠. 그런데도 휘발유 값은 여전히 리터당 1,700원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기름값을 떠받치고 있는 꼴인데요. 환율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셈이죠. 환율만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 지출은 8% 이상 늘어납니다.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유동성은 늘어나고 환율은 오르는 상황.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